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영국은 한국의 국방 분야에서의 경쟁에 비해 국방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기회를 점차 상실하고 있습니다. 현대 세계에서 국방 기술을 발전시키고 보유하는 것은 국가 안보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영국은 다른 국가, 특히 한국의 경쟁에 직면하며 중요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군사제품 및 프로젝트는 다른 국가들, 특히 영국과 강한 관계를 맺고 있는 전통적인 국가들의 주목과 우선순위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한국으로부터의 경쟁은 우수한 제품 생산과 제공 능력뿐만 아니라 국제시장의 기술적 요구와 수요에 대한 유연한 대응에서 비롯됩니다. 한국은 국방 프로젝트의 전문성과 발전에 대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영국의 국방 협력에 대한 자신감과 우선순위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기술과 제품 측면뿐만 아니라 전략적 및 국제적 입장에서도 발생합니다. 영국은 세계 국방 관계를 조정하고 촉진하는 기회뿐만 아니라 상업적 기회를 놓칠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세계 상황에서 영국은 국방 분야에서의 역량을 재조정하고 강화하여 현재의 국제적 위치와 경쟁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큰 과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전형적인 예시는 한국의 적 전차 프로젝트인 레드백입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호주가 LAND-400 보병 전투차탕 사업에서 레드백을 선택한 것에 지금 유럽에서는 엄청난 충격과 함께 한국산에 대한 얼망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호주 팻 콜로이 방위산업부 장관은 이번 프로젝트의 레드백 도입을 선택한 것은 호준 육군 역사상 가장 큰 인순 프로젝트 중 하나라고 말할 정도로 높게 평가했습니다. 첫 번째 차량은 당초 예정보다 2년 앞당겨진 2027년에 인도될 예정이며 최종 차량은 2028년에 인도된다며 한국의 엄청 빠른 인도 시기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소식을 접한 영국의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불어물과 동시에 한탄하는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한 영국 네티즌은 우리가 똑똑했다면 한국 기관문기의 유럽 제조업체가 되었을 수 있다고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 영국에서 왜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에서는 지난해 영국 여왕 즉위 70주년을 맞았지만 장갑차 하나도 제대로 배치 못하고 있다는 한탄이 터져나왔습니다. 영국군의 차기 정찰 장갑차로 큰 기대를 받으며 야심차게 개발 중인 에이젝스가 큰 문제에 봉착하면서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표류 중형기 때문이었습니다. 에이젝스는 스페인과 오스트리아의 기업 ASCOD 장갑차의 업그레이드형으로 이 기업이 미국의 제너럴 다이내믹스에게 인수된 후에도 개발을 지속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6월 영국 방위산업 분석가 니콜라스 드러먼드는 에이젝스 장갑차에 대한 충격적인 상황을 전했습니다. 오늘 에이젝스 장갑차에 대한 또 다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비용이 얼마나 투입돼야 하는지, 누가 지불할 것인지, 그리고 영국 육군에 언제 인도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보고가 나오자 영국 내에서는 충격받은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영국은 지난 2014년 제너럴 다이내믹스 UK와 계약을 맺고 약 35억 파운드 약 5조 6천억 원에 589대를 도입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맺은 에이젝스 장갑차는 2017년에 인도가 시작필 예정이었는데 현재까지 단 26대밖에 인도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32억 파운드 약 5조 원을 지불했기에 원래 대당 113억 원 정도의 가격이 결국 대당 약 2천억 원을 지불한 셈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인도된 대당 2천억 원의 26대도 무용지불이라고 했습니다. 에이젝스 장갑차가 이렇게 생산이 늦어지는 이유가 지난 2021년에 밝혀졌는데 설계 문제 등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가장 큰 것은 엄청난 전동과 소음 때문이었습니다. 에이젝스 장감자 테스트 준행 때 탑승자들은 소음으로 인해 청각 손상을 입을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전두 차량 시험에서 20명의 영국 군인들이 청력을 잃었습니다. 이 때문에 에이젝스 탑승 병사들은 전원 노이즈 캡솔링 헤드폰을 끼게 하고 1회 단승 시간을 90분 이하로 제한했지만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도로에서 70km로 주행이 가능해야 하지만 진동이 너무 심해 차탕이 무란해져 그 절반의 속도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이후 제너럴 다이내믹스 UK는 문제를 거의 해결했다면서 다시 테스트가 진행되었는데 또다시 에이젝스 테스트는 중단되었습니다. 해결되었다고 주장한 진통과 소음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결되었다고 주장한 진통과 소음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귀를 보호하기 위해 노이즈 캡슬링을 강화한 헤드폰을 준 것이 전부였습니다. 영국 육군 관계자는 더 이상 에이젝스로 훈련을 진행하기 힘들다고 토로했고, 퀸 영국 국방조달 담당 장관은 에이젝스 테스트를 바로 중단시키고 단승한 승조원 의긴급한 청락 검사를 신시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된 에이젝스는 한국산 레드백과 단적으로 비교되었습니다. 보통 기갑 장비는 철로 만든 캐터필러 문안 궤도를 장착하지만 레드백은 고무 재질의 캐터필러 달았습니다. 고문 궤도와 유기압 현순 장치 ISU 덕분에 차체 중량은 줄였고 승차감을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레드백은 고무 궤도를 달면서 구동 진동 70% 감소, 구동 소음 13dB 감소, 연비 최대 30% 개선 등 마법 같은 스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동하는 레드백에서 측정한 소음 70dB는 일반 승용 차 수준인데 내부 공간에서 승무원끼리 원활한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또한 소음뿐만 아니라 진동도 적어 우리 군의 두 돈반 트럭보다도 승차감이 좋다고 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에이젝스 타면 병사들이 귀머거리가 되는데 레드백은 이에 비하면 신기에 가까운 장갑차였습니다. 레드백을 타고서 이것인 승용차인지 장갑차인지 헷갈린다고 말할 정도였는데 영국이 도입하려는 에이젝스 장갑차가 경운기 수준이라면 레드백은 고급 세단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러니 5조 원이라는 거액을 쓰고서도 경운기 수준 이 장갑차 26대만을 받은 영국에서 우리도 한국산 레드백을 도입하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이젝스 장갑차는 이러한 소음과 진동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는데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비용이 얼마나 투입돼야 하는지 누가 지불할 것인지에 대한 단을 찾지 못했습니다. 애당초 기본 차대가 되는 에스코드 차체가 스페인 오스트리아 합작으로 개발된 플랫폼이기에 영국군을 위해 변경된 설계에서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영국군의 요구대로 기관포 등 무장과 잠감을 강화하다 보니 무게가 늘었고 이를 감당하기 위해 엔진도 대풀 강화하다 보니 현가장치가 당초 설계보다 늘어난 무게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현가장치가 제 역할을 못하다 보니 높이 20cm의 장애물도 넘지 못하고 기동 중 단약을 장전하려고 하면 진동으로 인해 포가 고장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영국군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능력이 없었음에 불구하고 이를 강행한 셈이 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에 대한 개발 비용은 더욱 늘었고 요구사항을 지킬 수 있는지도 의문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영국이 눈여겨는 수밖에 없는 것은 한국의 한화도 레드백 장갑차를 만들 때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의 호주의 엄청난 요구사항을 접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화는 가혹하기 그지없는 호주 육군의 요구사항을 맞추려고 전 세계의 다른 분야 초고 의회사들과 협력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능동방어 시스템 아이언 피스트와 캐나다의 복합 소재 고무 궤도의 선택 등 요구사항을 들어주면서도 기본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더욱 강력한 스펙을만 원했습니다. 또한 영국 의회에서는 에이젝스 7H 가망이 없자 플랜 B순 준비한다고 말했습니다. 2021년 영국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에 한화의 잠갑차 레드백이 유럽에서 유일하게 전시되었는데 레드백은 에이젝스의 문제점을 단숨에 해결해줄 해결사로 보였습니다. 플랜 B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것은 이미 도입하기로 한 독일의 복서 장갑차 추가 도입하지는 것인데 하지만 에이젝스가 수송 능력이 뛰어나서 긴급 전개부대에서 활용하려 했기에 장륜 장갑 차목소로 대체할 경우 전개 지역에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이유는 에이젝스의 개발과 제조를 맡고 있는 제너럴 다이내믹스 영국 법인은 많은 영국 노동자를 고용하기 있기에 독일 라인메탈의 복서 장갑차를 도입하면 환지인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호준에서 완벽하게 맞춤형으로 강력한 무장과 장갑을 갖추면서도 놀라운 기동성의 소음과 진동까지 줄여준 레드백을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부러움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영국은 지금 호주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장갑차 사업에서 난항을 겪으며 한국산 레드백을 눈여겨보고 있는데 이에 앞서 자준포 교체 사업에서는 한국산 K9자주포를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기본 K9의 성능 개량 버전인 K9A는 레드백과 같은 K9 차대를 쓰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레드백에 들어간 복합 소재 고문 궤도를 쓰면서 소음을 줄이고 연료 효율성까지 높였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에이젝스로 인해 소음에 노이로제가 걸려있는 영국의 입장에서는 다른 엄청난 기능보다 소음이 없는 K9A에 큰 신뢰감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K9A에는 자동 탄약 장전 시스템 과복합 소재 고무 궤도, 원격 사격통 재체계 등이 단제돼 화력과 방호력, 기동성 등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한국은 자준포의 본산인 영국에서
세계 최강의 K구 자주포로 승부를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하고 현지에서 생산의 수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또한 폴란드는 영국을 비롯해 유럽 준요 국가들보다 더 많은 전차도 보유할 예정입니다. 이를 본 영국은 한국 방산업체 등과 손을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장갑차 사업에서 참패를 본 영국은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 한국에게 러브글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 국제방신 진시회에 K9A의 모습이 포착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 엑셀에서 12일부터 15일까지 영국 국제방산 전시회가 엄립니다. 여기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유럽을 비롯해 전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는 K9A 자주포의 플랫폼을 공개한다고 해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 국제방신 전시회에서 앞서 전시회장 내 한화 스탠드 구축 과정에서 촬영한 고무 궤도를 장착한 K9A가 막 도착해서 진열된 사진이 보도되자 관계자들과 보도집들은 설레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영국에서 고문 궤도가 달린 자주포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굉장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전시된 K9A는 영국 차세대 자주포의 요구사항을 완전히 충족시키는 모델로 전 세계 1,800문 이상 팔리며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가진 K9A1의 핵심 구성 요소를 기반으로 향상된 수준의 치사율과 생존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K9A 자주포는 자동으로 포탄과 장약이 장전되는 자동화 포탑과 분당 9발을 쓸 수 있고 원격 사격 통제 재개 등 동급 최강의 기능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대단하다고 평가받는 것은 경쟁하는 다른 자주포는 흉내도 낼 수 없는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가 된다는 복합 고무궤도 CRT를 장착한다는 것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조 2천억 원의 영국 육군의 기동화력 체계 FP 자주포 획득 사업에 맞춰서 고도로 숙련된 영국 방산업체들과 함께 팀 썬더 UK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레오나르도 영국, 피어슨 엔지니어링, 호스트만 디펜스 그룹, 그리고 캐나다 수시 디펜스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세계 1위의 방산기업 로키드 마틴도 나중에 팀 썬더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주도해 세계 최고의 방산기업들이 만드는 K9A는 지금 그 어떤 자주포와도 비교가 안 되는 세계 최고의 명품 자주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팀 썬더가 만드는 K9A에는 수시 디펜스의 복합 소재 고무궤도 CRT를 성공적으로 통합했는데 이로 인해서 훨씬 빠른 주행이 가능하고 더 높은 수준의 전술적 이동성, 자동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소음 57%, 진동 42%가 감소하고 도로에서는 16%, 오프로드에서는 24% 연료 소비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 사이먼 험프리 영국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사장은 복합 고무궤도 CRT는 영국 K9A에 탑재될 핵심 혁신 기술 중 하나로 운용 기동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음, 진동, 유지보수 및 연료 소비를 줄이는 것과 함께 사격 및 사격을 위한 전천 후 지형 접근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CRT는 게임 체인저이며 자주 듣는 바퀴 대 트랙 양극화 논쟁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데 큰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륜형이 더 좋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복합 고문 궤도를 단 K9A를 보고 자신들의 주장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초 영국의 차세대 자주포 사업에서는 프랑스 넥스터 시스템스의 세자르 8륜 버전이나 영국 BAE 시스템스와 스웨덴이 함께 만든 하처, 독일의 RCH155 같은 자주포가 유력하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산 세자르는 정차 후 유압식 안정화 장치를 전개하고 나서 사람이 수동으로 포탄을 장전해 사격하는데 방열 속도가 느린 탓에 생존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오커스 AUKUS 출법 후 영국과 프랑스의 관계가 불편해지면서 선정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영국 BAE 시스템스의 하처는 차륜형 자주포이긴 하지만 포탑 모듈을 완전 자동화해 방열 및 연사속도 가경쟁 모델 가운데 가장 빠릅니다. 하지만 포탑이 자가 장전장치에 탑재 가능한 포탄이 21발에 불과해 21발을 다 쏘면 사람이 포탄을 한 발씩 장전해야 합니다. 한국의 K9 자주포는 48발의 탄약이 적재되는데 만약 탄약이 떨어지면 104발의 탄약을 장착한 K10 탄약 운반 장갑자가 나타나 신속하게 탄약을 자동으로 보급해줍니다. 이는 하루에도 수천 발을 쏟아부어야 하는 전쟁에서 영국산 자주포가 아닌 K9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K9 자주포를 도입하면
패키지인 K10 탄약 운반 장갑차까지 도입할 수밖에 없는데 K10 탄약 운반 장갑차는 순수우리 기술로 개발되어진 세계 최초의 로봇형 탄약 운반 장갑차입니다. 그동안 포탄을 운반하고 장전하는 것을 트럭과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게 기본이었는데 K100에 등장하면서 로봇팔이 이를 대신해주게 된 것입니다. K9자주포 대당 40억인데 K10 탄약 보급장 김차가 대당 27억 원 정도이기에 패키지로 사야 K9의 위력을 더하는 만큼 K10은 경제적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K9자주포의 경쟁자 독일의 PGH-2000은 대당 120억 원으로 K9, K10 패키지 가격 17억 원 정도이기에 패키지를 사도 독일 자주포보다는 훨씬 저렴했습니다. 이번 영국 자주포 사업에 가장 유력하다고 했던 독일 KMW의 RCH155는 독일이 복서 장갑차 차체에 PGH-2000의 자주포 부품을 환용하고 여기에 신형 포탑을 장착한 모델입니다. 독일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장갑차 복서와 가장 비싼 자주포 PGH-2000을 견합해 세계 최강이라 자랑하고 있지만 문제는 경쟁 모델 중에 가장 최고가가 될 것이 뻔해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독일군도 채택하지 않았기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없어 더욱 비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영국에서 독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얼마 전 호주에서 한국산 장갑차 레드백을 선택하고 링스 장갑차를 탈락시키자 독일은 어이없는 행동을 보여줬습니다. 독일은 호주 공장에서 생산하는 독일산 장갑차 복서 100대를 역수입한다고 했는데 호주가 한국산 장갑차를 선택하자 돌연 100대 도입 사업을 취소해버린 것입니다. 이로 인해 독일을 향해 치졸하다는 말이 나왔는데 호주와 같은 영연방국가이자 오커스 소속인 영국도 이를 지켜보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과 영국과 호주는 방산에서도 가장 긴밀한 관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는 영국과 같은 해양으로 둘러싸여 전술적으로 비슷한 환경에 놓여 있어서 유사한 무기 체계를 가지려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호주가 선택한 K9자주포를 영국도 선택하려 하고 있는데 오래전부터 에이젝스 장갑차 도입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영국은 K9A를 선택한다면 호주와 같은 한국산 레드백 장갑차로 갈아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궤도형 자주포와 장갑차에 고무 궤도를 넣는 것이 영국의 새로운 전술에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호주 보병 전투장갑차 사업에서 레드백으로 승리할 때도 이 고무 궤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습니다. 한화는 영국에서 팀 썬더를 만들었듯이 호주에서도 팀 하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에게서 방어 구조물 설계를 도움받고 결정적으로 캐나다 수지 디펜스의 고무 궤도를 도입했습니다. 레드백 장갑차는 경쟁자인 독일 라인메탈의 KF41 링스와 비교해 링스에는 없었던 ISU 현수장지와 복합 고무 궤도를 통해서 기동성, 전투 피로도 신뢰성 면에서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호주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것이었지만 영국의 입장에서는 절실한 사양이라고 했습니다. 영국은 과거 미국 제너럽 다이내믹스의 에이젝스 장갑차를 주문했다가 너무 큰 진동과 소음으로 병사들이 청력 손실까지 입으면서 큰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이것은 영국군이 요구한 무장과 장갑을 강화해서 무게가 늘어났는데 이를 감당하기 위해 엔진도 강화시키자 밸런스가 완전히 깨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의 방산업체는 이에 대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국은 최근 지상군 편제를 개편하면서 신형 자주포의 경량화와 고속 주행성에 초점을 뒀는데 그러면서도 에이젝스 장갑차와 달리 진동과 소음에 강한 자주포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바로 한국이 해결책을 내놓았는데 K9 자주포와 레드백 장갑차에 도입한 고문 궤도였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 폴란드, 호주에 이어 영국에서도 한국산 무기들이 팔리는 것을 넘어 수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영국에서 K9A가 동유럽의 폴란드에 이어 서유럽에서 한국산 자주포가 수출되는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라면서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영국에서는 한국보다 더 환호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K9A를 도입한다면 영국에게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팀 썬더를 더욱 발전시켜 영국 중소기업과 더 많은 기술 기업을 포함시키는데 영국 산업에 위해 영국 버전 K9A의 생산량 50%를 현지에서 생산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선이사는 팀 썬더는 공급망에서 수백 개의 새로운 전문 일자리를 창출하고 졸업생과 견습생을 위한 현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고속련 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K9A 구매는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와 같은 K9 사용자가 AE 표준 이상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하기 때문에 영국의 팀 선더의 수출 작업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사용자 기반 전반에 걸쳐 수출 및 비용 공유를 위한 상당한 기회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은 지금 자국에 116문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K9A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업그레이드를 자국에서 할 생각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영국 도경제적 이익을 얻겠지만 한국은 영국이라는 유럽의 거대한 나라를 K9 자주포 판매의 기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게 됩니다. 게다가 최근 품사는 K9 자주포 155연장탄을 만들어 기존 사거리를 40km에서 60km로 늘리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K9 자주포에 대한 장점과 매력이 더욱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이미 K9A가 영국에 수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제는 유럽에서 표준 자주포가 되는 계획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바흐무트로 전진했다. 우린 주요 고지 일부를 점령했다. 한나 말리아르 우크라이나 국방부 차관. 우리는 이 반격 작전이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다. 미 제이크 설리번 백막관 국가안보보좌관. 우크라이나군이 4일 도네츠크 지역을 52자례 집중 포격했다고 러시아 매체 타스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하루 만에 52차례 포격을 도내 330개의 각종 탄약을 퍼부었고 이로 인해 러시아가 점령한 도네츠크 내 5개 정착지가 포격을 받았다고 러시아 당국이 주장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노보도네츠크에서 최대 56km까지 진격했으며 정착지를 장막하기 위해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5일 보도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양측의 엄청난 화력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뉴욕타입스는 양측이 이자 세계대전 이후 볼 수 없었던 속도로 무기와 탄약을 붑사르고 있다며 탄약을 얼마나 쏟아부을 수 있느냐가 우크라이나 항전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대반격을 위해 미국으로부터 4천억 규모의 탄막과 무기를 지원받아 엄청난 화력전을 쏟아부으며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점령당한 영토의 상당 부분을 회복해 협상력을 높인 상태에서 앞으로 러시아와의 평화 협상에 나서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에 엄청난 무기와 탄약을 지원하자 지금 한국이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서방의 국가들은 지금 앞다투어 한국의 국방장관이나 방산관계자를 만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격렬해지고 장기화되면서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가장 절실한 것이 탄막미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는 물론 각국의 부족한 탄약을 빠른 시일 내에 채워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미국이 지원한 사전 어거너지의 무기와 탄약에는 분명 한국산이 있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적어도 미국이 한국산 탄약으로 재워놓고 자국산 탄약을 대거 보냈을 겁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쟁 발발 이래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200만 발 이상의 포탄을 지원해왔고 EU는 단약 22만 발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의 한 달 생산량인 1만 5천 발로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서방은 포탄 재고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탄약을 사오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미 미국은 지난해 11월 한국 정부로부터 155포탄 10만 발을 구매했고 올 2월에도 10만 발 추가 수출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미국은 한국과 50만 발을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지원하는 EU 국가들이 탄약 공장 생산량을 늘리고 있지만 소요 시간이 상담해 EU는 한국이 빠른 시간 만에 군사 지원을 제공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 라몬 파제코 파르도 브뤼셀 자유대 안보외교전략센터장은 EU와 미국 전역에 재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재고를 보충할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직접 공급할 수 있는 탄약을 한국에서 찾고 있는 겁니다며 한국은 단기간에 탄약을 제공할 능력도 갖췄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군의 기갑 전력과 포병 전력은 유럽의 나토 회원국 전체 물량보다 많고 자주포만 따진다면 미국보다도 한국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가장 큰 탄약 비축 몰량을 보유하고 있고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탄약 생산 능력을 가진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주정지로 따지면 한국이 보유한 105포탄은 막 340만 발, 155포탄도 300만 발에 근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이 1년 동안 생산할 수 있는 탄약 생산량이 30만 발에 불과한데 한국의 보유량은 엄청난 수준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물량의 포탄을 가지고 있지만 전면 전시 한국군의 전시 포탄 재고량은
일주일 분량에 불과합니다. 포탄도 유효기간이 있어서 미리 만들어 놓으면 정확성이 떨어지기에 미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인데 한국은 보유량 못지않게 세계 최고의 생산 능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은 재래식 무기 생산 시설이 거의 없고 미국도 첨단 무기 생산 시설에 집중하면서 재래식 무기를 등한시에 155포탄 생산량이 한 달에 1만 발밖에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풍산의 설비에서 생산할 수 있는 탄막량이 월 20만 발 정도로 보고 있는데 155포탄은 한화에서도 만들기 때문에 한 달 생산량은 엄청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고려화공까지 추가하면 월 30만 발까지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풍산에서 만드는 소총과 기관총 탄약을 포함해 각종 포탄을 총합하면 연간 1억 발의 탄약을 생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대반격에서 한국의 탄약이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말도 놀고 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반격의 선봉장이 된다는 47독립 기계화여단은 러시아전자 T-71을 격파할 수 있는 브래들리 장감차로 무장하고 훈련받았다고 했습니다. 경량 탱크급 전투 역량을 가진 브래들리 장갑차는 TOW 대전차 미사일이 장착된 탱크 킬러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미국은 브래들리 장갑차를 지원해 러시아 탱크 부대에 천적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25기관포와 TOW 대전자 미사일로 무장한 브래들리는 전차를 파괴한 실전 기목을 가진 유일한 전투 차량인데 미국이 결국 이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로 한국의 탄약으로 비축량을 채웠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 우크라이나의 한 지휘관은 뉴욕타임스의 러시마의 T-90 탱크를 불능화했지만 3부에서 포탄을 아끼라고 해서 파괴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포탄이 부족해서 러시아의 탱크를 잡고도 파괴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러시아 전자를 파괴하는 휴대용 미사일로 유명한 제블린 제벌런도 부족한데 제블린을 생산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방위산업체인 레이시언과 록히드 마틴 측은 갑자기 양산 보호할 수 있는 마법은 없으며 망사는 2026년이 돼야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기업들이 긴급 지원이 안 된다고 하자 한국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의 무기 지원이 빠르게 죽고 있는 미군 포탄 재고를 더 건드리지 않고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했는데 이번 브래들리 장갑차를 비롯한 대규모 화력 지원이 바로 한국의 존재 없이는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살상무기 지원 금지 정책과 충돌한다면 미국과 나토 회원국 무기 재고를 재워주는 밥식으로 한국이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결국 지금 미국과 EU 모두 탄약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바빠지고 있는데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20자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네덜란드, EU, 캐나다, 독일 국방수장과 연쇄 회동을 가졌습니다. 또한 5일 방한하는 폴란드 국방부 장관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유럽의회는 지난 1일 탄약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방산업계에 유럽연합 EU 기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탄약 생산 지원법 ASAP를 통과시켰습니다. EU 집행위원회가 발의한 이 법안은 EU가 우크라이나에 12개월에 걸쳐 탄약 100만 발을 지원하기로 한 약속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추진됐다고 했습니다. 법안 명칭 약자를 가능한 한 빨리 as 파서벌을 뜻하는 영어 줄임말과 동일하게 지은 것도 하루라도 빨리 탄약을 생산해 확보해야 한다는 엄언을 담아낸 것입니다. 지난달 우크라이나전에 미국 표준 구경인 155포탄 가격이 1만 말에 5억 유로까지 상승하자 유럽연합은 코로나 백신과 유사한 공동구매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유럽에서 한국에게 탄약을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K전자나 K구자주포와 같은 무기뿐만 아니라 탄약 수출에서도 큰 실적을 거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것 말고도 재빨리 한국에 탄약 공장을 짓겠다는 나라들을 이제는 유럽 전체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에게서 K전차와 K구자주포를 대거 도입하며 K전차용 전차단과 K구자주포용 곡사포탄을 연간 10만 발씩 생산 가능한 탄약 곱잠을 폴란드 현지에 건설하는 만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풍산이 폴란드 현지에 탄약 공장을 짓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했습니다. 루마니아도 지난 3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MOU를 체결하고 자주포, 장감차를 비롯해 탄막 생산에서도 협력하기도 했습니다. 플로린 스파타루 루마니아 경제부 장관은 현지 공영방송사 TVR과 인터뷰에서 한국, 미국과 협력을 통해 새로운 탄막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며 이미 두 나라 방산업체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EV 대사들은 유럽 평화기금 EPF를 통한 EU 자원의 탄막 공동 구매를 위한 세부 방안에 최종 합의했는데 여기서 탄약이 100% 유럽산이 아니더라도 공동 구매 자금을 쓸 수 있도록 확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즉 EU 밖에서 공급된 탄약이 EU 자금 지원을 받아 유럽에 수출되는 것은 물론 공동 구매의 대상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 방산업체들의 기술로 생산된 포탄이나 로켓, 미사일 등을 유럽이 대량 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 KAI, 품산 등은 각종 탄약을 EU 현지에서 공동 제조해 공급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미국의 방위산업이 평시에나 적합한 상태라며 대만 해협에서 중국과 전쟁 등 대규모 지역 분쟁이 일어나면 탄약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미국 방위산업의 심각한 취약성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돈에 드러났는데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려고 봤더니 미국의 재고 자체가 얼마 되지 않았고 갑작스럽게 무기나 탄약을 대량 생산할 여력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보낸 탄약을 채우는 것 외에도 당장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서도 한국의 탄약 공급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한국의 방산무기 중에 예상치 못하게 급부상한 것이 바로 탄약이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포방부를 구축한 한국은 탄약 보유량과 생산 능력이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한국은 빠른 무기 공급뿐만 아니라 빠른 탄약 공급 능력으로 지금 가장 주목받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미국을 배신하고 러시아 석유를 비싼 가격에 수입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미국의 석유 통제력이 악해지고 달러화 가치가 위협받는 상황 속에 보인 일본의 행동은 바이든 정부를 크게 당혹스럽게 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한국에게도 손을 뻗고 있어 미국의 우려를 사고 있는데 현재 바이든 정부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사우디와 러시아 등이 포함된 OPEC 플러스는 최근 대규모 감산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들의 총 감산 규모는 하루 166만 배럴에 이릅니다. 특히 사우디가 50만 배럴 감산으로 이 계획을 주도했고 UAE, 이라크, 알제리 등도 1020만 배럴 정도의 감산으로 통참하고 있습니다. OPEC 플러스는 지난해 11월부터 하루 200만 배럴 감산을 결정한 상태였는데 이번에 추가로 대규모 감산 계획을 내놔 물가 안정을 바라는 미국물 뒤흔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대비 하루 생산량이 366만 배럴이나 줄어들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 세계 하루 수요량 9,800만 배럴의 약 3.7%에 해당합니다. $80 아래로 떨어졌던 국제유가는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섰고 일부 전문가들은 조만간 $100를 넘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사우디가 미국과 대립으로 돌아선 상징적인 순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사우디와 러시아는 최대 석유 소비국인 중국, 인도와의 관계를 강화하며 더 이상 미국과 서방의 토레만 따르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감산에 대해 백악관은 시장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지난 80년간 그랬던 것처럼 사우디는 여전히 전략적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하루 200만 배럴 감산 때 강력 경고한 것과는 다른 분위기입니다. 이는 탈러 패권을 잃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사우디는 작년 8,800만 톤의 원유를 중국에 수출했고 사우디 전체 원유의 27%, 화학제품의 25%를 중국이 사가고 있습니다. 기타 중동 국가들의 중국 수출도 마찬가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경 간 위안화 결제 규모는 꾸준히 늘고 있는데 지난해 결제 금액은 42조 위안으로 우리 돈 8천조 원에 달했습니다. 금융통신망 스위프트 집계 결과 달러가 41% 비중을 보이고 위안화 비중은 2%에 불과하지만 상승 속도는 무시 못할 수준입니다. 원유 결제마저 위안화로 다변화된다면 미국에는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산유국들이 미국과 거리를 두고 자국 이익에 우선하는 방향으로 몸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의 재정수지 균형을 위해서는 국제유가가 65달러 정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 이하로 내려가면 네옴시티 건설 등 대규모 사업을 모두 중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석유를 더 많이 수입하는 국가로 방향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세계적인 탈탈러화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는 미국이 지난 20년 동안 달러를 남용해 다른 국가에 피해를 줬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더는 세계 최대 무역 경제국이 아니기 때문에 달러 헤게모니는 점차 무너질 것이라 언급했죠. 미국은 정치력에서도 힘을 잃고 있는데 지난달 베이징에서는
중국의 중재하에 사우디와 이란이 관계 정상화에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일본마저 미국을 배신하는 행동을 해 큰 충격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시다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동참한 상황에서도 러시아 석유를 비싼 가격에 대거 사들이는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 외신들은 미국 주도 아래 진행 중인 러시아 제재에 균열을 일으켰다고 분석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올 2월까지 러시아산 석유 74만 8천만 배럴을 사들였습니다. 690억엔을 지급한 것인데 달러로 환산하면 배럴당 약 69달러에 구매한 것입니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과 EU, 호주가 시행하는 러시아산 원유 등에 대한 가격 상한 60달러를 훌쩍 넘긴 수준입니다. 일본은 지칠국가라 책임이 무거운데도 이를 어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이 부분에 대해 미국과 의논했고 사할린 2 프로젝트에서 구매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는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가격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본이 억지를 썼기 때문인데 미국 내에서도 탐탁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외신은 서방의 단결이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죠. 실제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크게 낮추고 있지만 일본은 지난 한 해 동안 오히려 수입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량이 전년보다 4.6% 증가한 것입니다. 일본이 수입하는 천연가스 중 러시아산 비중은 거의 10분의 1을 차지합니다. 이는 대부분 사할린 2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양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사할린 2 천연가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고자 한다며 이곳에서 LNG와 함께 추출되는 소량의 원유도 함께 구매해야 하고 가격은 러시아와 일본의 협상으로 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일 관계를 연구한 템플대 일본 캠퍼스 교수는 일본은 러시아산 에너지를 축소하고 싶어 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진정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면 사할린이 사업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사할린 2 프로젝트에는 미쓰이물산과 미쓰비시 상사가 지분 총 22.5%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곳에서 생산된 LNG의 60%는 일본으로 수출됩니다. 러시아와 분쟁 중인 쿠릴, 내개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할린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구매한 이유도 있습니다. 일본은 전력 대부분을 수입 천연가스와 석탄에 의존하고 있는데 사할린 에너지로는 일본 전체 전력 공급량의 3%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전력 예비율이 3% 미만으로 떨어지는 날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LNG 도입 유무가 대규모 정전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일본은 연료 비축량 부족을 호소하며 러시아와의 관계를 끊지 않고 있습니다. 지칠국가들은 반러시아 공조에 어긋나는 행태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본보다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더 높았던 독일이 대책 마련에 나설 동안 일본은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지칠에서 유일하게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지 못했고 기시다는 이런 상황에서도 가장 늦게 현지를 찾았습니다. 서방 기업들과는 달리 일본은 사할린 프로젝트 지분도 매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지분은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 가스프롬 50%과 일본 미쓰이물산 12.5%, 미쓰비시상 40% 등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철수를 선언한 영국 에너지 기업 셀은 세법인으로의 지분 인수를 거부했으며 러시아 정부는 이를 자국 기업에 매각하는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노바텍은 작년 하반기부터 사할린 2 프로젝트 참여 여부를 검토해왔으며 이탈초 인수를 위한 신청서를 냈습니다. 결국 지분 27.5%를 약 1조 5천억 원에 인수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원유 수입의 95% 안팎을 충통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할린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과 러시아의 석유 거래는 달러가 아닌 자국 통화로 이루어졌다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국제결제망 SWIFT에서 퇴출되며 대금 지불 방법이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결제 방식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로이터 등 외신은 사할린 에너지가 모스크바에 기반을 둔 유럽계 은행을 통해 LNG 구매자의 결제 통화를 변경하고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본 엔화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일본도 루블화나 엔화로 거래를 했다는 것인데 이는 미국의 우려를 키운 내용입니다. 지난 3월 러시아의 석유 수출량은 3년 만에 최고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전월보다 하루 50만 배럴 증가한 810만 배럴을 기록한 것입니다. 러시아 제재 행보에 중국과 인도, 일본 등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도로 수출된 석유가 210만 배럴로 가장 많았고
중국 190만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러시아와 친분이 높은 튀르키예도 60만 배럴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일본 또한 그 일부를 수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시아산 원유는 브렌트유보다 배럴당 10달러 정도 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으며 이를 주로 수입하는 중국과 인도는 큰 시세 차익을 보고 있습니다. 기존 러시아산 석유의 3분의 1을 수입해왔던 EU 회원국들은 현재 8% 비중으로 쪼그라들었고 미국 등에서 높은 가격에 수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시아의 석유 수출량은 최고치를 찍었지만 수출액은 40% 넘게 하락해 있습니다. 지난해 3월 220억 달러보다 43% 감소한 127억 달러를 기록 중인 것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된 유가 하락 추세에 러시아산 석유 가격 상한제까지 영향을 줬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아시아 등으로 원유와 천연가스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극동으로 향하는 북극해 항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북극해 항로 개발을 위해 향후 10년 동안 약 30조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까지 밝혔죠. 북극해 항로 운송량은 1998년 140만 톤에 불과했지만 이후 해마다 늘어 작년 3,500만 톤을 기록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1억 9천만 톤 이상으로 몰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인도와도 북극해 항로 개발에 관해 논의하고 있는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인도로 수송하는 비용이 기존 항로보다 3분의 1 적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극 전역의 석유 자원 80%가 러시아 관할 지역에 있고 미발견 가스의 30%와 석유 자원 13%도 북극에 매장돼 있습니다. 러시아는 모레도 북극 항로를 통해 북극 석유를 운송한다는 계획입니다. 러시아가 최근 100척이 넘는 유조선을 사들인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극해 항로를 관리할 북극 항공대 창설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북극 사업을 위해서는 한국이 만드는 쇠빙 LNG선이 필수가 됐습니다. 한국에게 LNG 선박을 대거 발주했던 러시아 최대 해운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제재 대상에 포함됐고 결국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선박 계약은 취소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시아는 한국과의 문제를 쫄기 위해 다양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자국 통화로 결제하는 방안을 제안해왔던 것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일본을 압박해 한국 쇠빙선을 구입하게 했습니다. 삼성중공업에 발주했던 선박 건조 지분을 일본 니폰 유센 NYK 라인이 인수하게 된 것입니다. 해당 선박은 올해 9월과 11월에 인도할 예정으로 옵션 2척은 내년에 납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본에게 북극 프로젝트에 쓰일 쇠빙 LNG선을 구입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향후 한국과도 사업 지속 의지를 보였다는 평가입니다. 부산시는 최근 극지타운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차세대 쇠빙 연구선 접안시설 건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양수산부도 최근 러시아의 북극 항로 개발 계획에 대해 분석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부산항에서 북극 항로를 거쳐 유럽으로 가는 거리는 1만 5천 km로 이집트 수에즈 운하를 거치는 남방향로보다 32%가 짧고 수십억 원에 달하는 수에즈 운하 통항로도 아낄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IRA 등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과 자동차 등에 압박을 가하고 있어 한쪽으로 치우친 외교는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최대한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실리를 추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